아침약 없이 동네 공원 산책로에 있는 세 번째 벤치. 수십 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그 빈자리를 기억할까요? 처음 여칠은 어디 편찮으신가 하고 속으로 묻지만 계절이 바뀌고 나면 누구도 그 빈자리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내 세상은 지금 송두리째 사라지고 있는데 창밖의 세상은 너무도 평온하게 돌아간다는 그 지독하고도 서글픈 고립감. 오늘은 그 벤치의 주인이었던 한 사람의 세상이 어떻게 조용히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2이 되신 김숙자 어르신입니다. 숙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동대문 시장에서 작은 한복 수선집을 하셨습니다. 밤낮 없이 미싱을 돌리며 억척스럽게 일남일녀를 키워냈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15년째 흔들림 없이 혼자만의 삶을 꾸려오고 계셨죠.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분가했지만 할머니는 내 한 몸 건사하는 건 아직 거뜬하다며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기대는 일 없이 꼿꼿하고 자존심 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은 돈도 번듯한 집도 아닌 바로 규칙적이고 독립적인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떠 텔레비전 뉴스 소리로 집안의 정막을 깨우고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마신 뒤 외출복을 단정히 챙겨 입고 나갑니다. 우부시 반이면 아파트 단지 뒤쪽 공원에 도착해 천천히 두 바퀴를 돌고 항상 지정석처럼 여겨주던 산책로 세 번째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 것. 그것이 숙자 할머니의 하루를 여는 견함없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였습니다. 출근하느라 젠걸음을 치는 젊은이들,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며 칭얼대는 아이와 엄마, 그리고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마주치며 가벼운 목례를 나누는 비슷한 연대 노인들. 비록 서로의 이름이나 사정은 다 알지 못해도 아침마다 나누는 눈인사만으로도 나는 아직 이 사회의 일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묘한 안도감과 소속감이 들었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늘 단지 앞 작은 마트에 들러 그날 먹을 두부 반모나 신선한 콩나물 한 봉지를 샀습니다. 마트 주인과 가벼운 날씨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두 발로 걸어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내 손으로 직접 먹거리를 골라와 따뜻한 밥을 지어 먹는 삶. 숙자 할머니에게 이 평범한 아침 루틴은 단순한 산책이나 장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늙지 않았다. 나는 아직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무언의 증명이자 삶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11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 그토록 견고했던 일상에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밑으로 두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오른쪽 무릎 깊은 곳에서 찌릿하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훅 치고 올라왔습니다. 무릎에 힘이 탁 풀리며 할머니는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지만 할머니는 애써 상황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저 며칠 전 김장을 돕느라 무리를 해서 관절염이 좀 심하게 도졌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파스를 2장 겹쳐 붙이고 서랍장 구석에 있던 독한 진통제를 털어넣으면 2, 3일 뒤엔 언제 그랬냐는 듯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숙자 할머니는 결국 현관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통해 저 멀리 자신이 매일 앉던 공원의 벤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할머니는 그저 오늘 하루만 쉬면 내일은 다시 저곳에 앉을 수 있을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넓었던 세상이 거실 평수만큼 좁아지는 길고 고독한 터널의 시작일 줄은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무릎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발을 디딜 때마다 뼈 조각이 부딪히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이 온몸을 찌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들, 딸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숙자 할머니는 애써 목소리 톤을 한껏 높였습니다. 에미야, 나는 괜찮다. 요새 날이 추워서 며칠 집에서 쉬고 있어. 김장 김치에 넉넉하니까 걱정 말고 너희들 건강이나 잘 챙겨라. 애들 감기 조심시키고. 자식들이 병원에 가보자고 성화를 부리거나 반차를 내고 찾아오겠다고 할까봐 지레 겁을 먹은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직장 다니고 애 키우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는 자식들 짐을 덜어주겠다며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아파서 끙끙 앓아 누워 있으면서도 행여나 자식들이 눈치챌까봐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마저 억누르는 것. 그것이 평생을 자식 위에 헌신해온 늙은 두모의 어리석고도 질긴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파스와 진통제로 버티던 일주일째 되던 날, 냉장고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단지 안마트에서 가볍게 사왔을 두부 한 모, 달걀 한 판이 이제는 태산을 넘어야 구할 수 있는 귀한 물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으로 배달 앱을 누르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것은 할머니에게 너무도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벽을 짚고 절뚝거리며 겨우겨우 외투를 챙겨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선 순간 훅 끼쳐오는 차가운 겨울바람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고작 100m 남짓한 단지 안마트까지의 길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팡이 삼아 우산을 짚고 한 걸음 뗄 때마다 이마엔 식은땀이 흐르고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렸습니다. 옆으로 휙휙 지나가는 젊은이들의 빠른 걸음걸이나 쌩하고 지나가는 배달 오토바이가 유난히 위협적으로 느껴져 자꾸만 길가로 몸을 움츠리게 되었습니다. 이악 물고 겨우 마트에 도착해 달걀 한 판과 우유를 샀지만 돌아오는 길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장바구니에 무게가 고스란히 무릎을 짓눌렀고 결국 아파트 공동 현관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핫팩으로 주무르며 숙자 할머니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 세상이 무섭게 좁아지고 있구나. 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누빌 수 있었던 동네 공원, 단골 마트, 아파트 산책로가 하루아침에 내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금지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두 발로 걸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단지 이동이 조금 불편해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뜻했습니다. 집안에서의 생활도 무참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콧노래를 부르며 쓱쓱 밀던 청소기 돌리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설 때면 세면대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부여잡고 끙끙거려야 했습니다. 식사도 대충 찬밥에 물을 말아 냉장고 구석에 있던 짠지 하나 올려 먹는 것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밥심으로 산다며 매일 아침 따뜻한 찌개를 끓이던 꼿꼿했던 김숙자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는 나약한 노인만이 거실에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외출을 포기한 뒤부터 할머니의 하루는 끔찍하게 길고 적막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으니 세수를 할 이유도 단정하게 외출복으로 갈아입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무릎이 늘어난 수면 바지를 입은 채 소파에 멍하니 앉아 텔레비전 채널만 의미 없이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텔레비전 속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웃고 떠들며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녔지만 텅 빈 거실에는 먼지 같은 적막감만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습관처럼 베란다 창가로 다가가 며칠 전까지 자신이 매일 걷던 공원 쪽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오후 2시, 햇살이 가장 따뜻한 시간. 평소 같으면 안면을 튼 동네 노인들과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귤을 까먹으며 시시콜콜한 며느리 흉이나 물가 걱정을 나누었을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어제와 다름없이 눈부시게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은 깨르르 웃으며 미끄럼틀을 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경쾌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풍경 속에 김숙자라는 사람의 빈자리를 아쉬워하거나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져도 바깥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너무도 완벽하게 잘 굴러간다는 사실. 이 지독하고도 차가운 깨달음은 무릎의 통증보다 할머니의 가슴을 더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고 당당하게 살아왔고 내 삶의 주인으로 흔들림 없이 서 있다 믿었는데 다리 하나 묶였다고 이토록 철저하게 세상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홀로 캄캄한 거실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이러다 어느 날 이 차가운 방구석에서 나 혼자 조용히 잊혀지겠구나 하는 원초적이고 섬뜩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할머니의 길고 깊은 한숨 소리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고립된 지 보름째 되던 날 저녁, 거실의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우리 딸 은영이라는 글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든 숙자 할머니는 곧바로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헛기침을 두어 번 크게 하며 며칠 동안 사람과 말을 섞지 않아 가라앉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행여나 아픈 기색이 목소리를 타고 넘어갈까봐 뺨을 가볍게 두드려 억지 웃음을 띠며 입꼬리를 올린 뒤에야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영아, 밥은 먹었어? 평소보다 반톤 정도 높인 명랑하고 씩씩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퇴근하는 길. 엄마는 저녁 드셨어? 별일 없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 은영이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워킹맘으로 중학생 아들 뒷바라지 하랴 회사 일 하랴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쳐내는 딸이었습니다. 그럼 벌써 먹었지. 오늘은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고등어 한 마리 바삭하게 구워 먹었다. 너도 알잖니, 엄마 밥맛 좋은 거. 내 걱정은 말고 너나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 냉장고에 며칠째 방치된 창밥 덩어리와 쉰내가 나기 시작한 밑반찬들을 등진 채 할머니는 너무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참 혼자서도 너무 잘해 먹고 살아서 탈이야 다행이네. 실은 오늘 지훈이 학원비 때문에 남편이랑 한바탕 했거든. 진짜 요새 물가는 미쳤고 애 키우기는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딸의 푸념이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다 지나간다며 딸의 하소연을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사실은 엄마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혼자서는 화장실도 겨우 기어간다는 말은 혀끝까지 맴돌았지만 결국 단 한마디도 밖으로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몫의 삶의 무게만으로도 이미 허덕이고 있는 딸의 어깨에 병든 늙은 어미라는 무거운 짐덩어리를 하나 더 얹어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온 이들의 멍청어리만치 지독한 본능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잠시나마 온기가 돌았던 거실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춥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멍하니 기대어 앉아 캄캄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된장찌개에 고등어 구이를 먹었다는 방금 전의 거짓말이 부메랑이 되어 가슴을 쳤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내가 아직은 내 삶을 건사할 수 있다는 얄팍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 결국 스스로를 더 완벽한 외딴섬에 가둬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무릎의 통증은 이제 육신의 고통을 넘어 마음의 병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통증은 더 악착같이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욱신거리면 무릎을 부여잡고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대로 영영 걷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결국 내 발로 화장실도 못 가서 자식들 손에 이끌려 요양원에 버려주듯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닐까. 요양원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남은 생을 끝내야 하는 걸까. 평생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누구보다 꼿꼿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컸던 만큼 내 몸의 통제권을 잃어간다는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늙고 병들어 누군가의 처치곤란한 짐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은 뼈가 부서지는 고통보다 훨씬 더 끔찍한 절망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날이 밝는 것이 두려워졌고 거울 속 훌쩍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활기찼던 김숙자 할머니의 눈빛은 불과 한 달 만에 생기를 잃고 탁하게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끝없이 가라앉고만 있던 어느 날 오후, 한 달 가까이 굳게 닫혀있던 할머니 집 현관문 밖에서 띵동 하는 낯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예상치 못한 초인종 소리에 숙자 할머니는 흐칫 놀랐습니다.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주말에나 한 번씩 들를 뿐이고 택배를 시킬 줄도 모르니 올 물건도 없었죠. 누구세요? 갈라진 목소리로 물으며 벽을 짚고 간신히 현관 쪽으로 몸을 이끌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불이 났지만 혹여나 밖에서 소리를 듣고 수상하게 여길까봐 이악 물고 걸음을 뗐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 빼꼼히 문을 열자 그곳에는 뜻밖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동 3층에 사는 최경희 74세 할머니였습니다. 과거 시립병원 수간호사로 평생을 일하다 은퇴했다는 그녀는 숙자 할머니가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할 때면 옆 벤치에 앉아 종종 날씨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살가운 이웃은 아니었지만 동년배로서 은근한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아니 김씨, 무슨 일 있어? 공원에 한 달째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마트 최 사장도 영 못 봤다길래 혹시나 해서 들러봤지. 경희 할머니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박죽이 담긴 작은 보온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당황하여 얼른 문을 닫으려 했지만 평생 병원에서 환자들을 다뤄온 경희 할머니의 눈썰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반쪽이 된 얼굴, 그리고 문틀을 부여잡고 있는 퉁퉁 부은 오른쪽 무릎까지. 경희 할머니는 단번에 상황을 파악하고는 숙자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쑥 밀고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차갑고 퀴퀴했습니다. 싱크대에는 며칠째 방치된 그릇들이 말라붙어 있었고 거실에는 노인의 짙은 우울감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부끄러움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관절이 조금 쑤시길래 며칠 쉬고 있었어. 별일 아니야. 금방 털고 일어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숙자 할머니는 소파에 엉거주 춤추자 앉으며 애써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무너진 일상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희 할머니는 호박죽을 탁자에 툭 내려놓더니 숙자 할머니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기가 차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김씨 자식들한테 짐되기 싫어서 지금 미련 떨고 있는 거지? 정곡을 찔린 숙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경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평생 늙고 병든 사람들 숱하게 봤어. 김씨처럼
내 한 몸 내가 건사한다.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다면서 혼자 병 키우는 노인네들이 결국엔 자식들 뼈골을 제일 심하게 빼먹어.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내가 내 자식들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살았는데. 숙자 할머니가 발끈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희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 지금 며칠 병원비 아끼고 자식들 반찬 내게 하는 거 미안해서 끙끙 앓다가 그 다리 아예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려다가 결국엔 자식들이 당신 대소변 받아내고 기저귀 갈게 만드는 꼴이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이야?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자식한테 전화해서 아프다고 해.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해. 나 아직 정정하다는 그 알량한 늙은이 자존심 지키려다가 다리 병신되고 요양원 침대에 묶여봐야 그깟 자존심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나중에 걷지도 못해서 자식들 인생에 진짜 무거운 돌덩이가 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치료부터 받아. 그게 부모로서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진짜 마지막 도리야. 경희 할머니가 쏟아낸 그 모진 말들은 하나같이 피가 날 만큼 아프고 시린 진실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포장했던 숙자 할머니의 침묵이 사실은 자신의 두려움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변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경희 할머니가 돌아가고 난 뒤 거실에 홀로 남은 숙자 할머니는 식어가는 호박죽 통을 부여잡고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영영 걷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그리고 결국 자식들에게 끔찍한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적나라한 현실을 똑똑히 마주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겹겹이 쌓아 올렸던 거짓된 평온이 외느름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소리내어 울고 난 숙자 할머니는 퉁퉁 부은 눈으로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전화기를 노려보았습니다. 여전히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강한 어미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 아프다, 무서우니 좀 와달라며 자식에게 매달리는 나약한 늙은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희 할머니의 서늘했던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 결국 자식들 뼈골을 빼먹는 거라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두 번째 울리기도 전에 딸 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이 밤에. 주무실 시간 아니야. 은영아. 딸의 목소리를 듣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꾹꾹 눌러 참았던 서러움과 공포가 둑이 무너지듯 목구멍을 타고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한 발짝도 걷지를 못하겠다. 무릎이 토프로 써는 것 마냥 아파서 화장실도 겨우 기어가. 나 좀 살려다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딸의 다급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걷지를 못하다니 언제부터 그랬어? 아니 어제 통화할 때만 해도 괜찮다고, 밥 잘 챙겨 먹고 있다고 했잖아. 가만 있어봐. 나 지금 당장 갈 테니까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밤저 10시가 넘은 시간, 허겁지겁 달려온 딸과 사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딸은 집안의 냉기를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거실 바닥을 기어다닌 탓에 시커멓게 때가 탄 엄마의 수면바지 무릎과 텅 빈 냉장고를 확인한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엄마는 바보야? 미련곰탱이야? 왜 말을 안 해, 왜? 내가 엄마 버린대? 돈 든다고 병원 모시고 가는 거 귀찮아 할까봐 그랬어? 왜 캄캄한 데서 혼자 이러고 있어? 딸의 원망 섞인 통곡 속에는 엄마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자신에 대한 뼈저린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딸의 손을 꽉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얄팍한 자존심이 도리어 내 자식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위의 차를 타고 찾아간 대학병원 정형외과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평생 남의 신세 안 지고 내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다녔던 숙자 할머니는 난생 처음 병원 입구에서 사위가 대여해온 휠체어에 주저앉듯 몸을 실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멍하니 진료실 앞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노인들의 모습.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 여겼던 그 서글픈 풍경 속에 이제는 숙자 할머니 본인이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진료실 의자에 앉는 것조차 힘겨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낯설고 비참해서 할머니는 자꾸만 고개를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엑스레이와 MRI 사진을 띄워놓고 모니터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연세에 비해 연골이 너무 심하게 닳아 없어졌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말기입니다. 뼈와 뼈가 직접 맞닿아서 무릎 안에 물이 차고 염증이 가득해요. 이 정도면 걷는 건 고사하고 밤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진통제 몇 알로 참으셨습니까? 이건 훈장이 아닙니다, 어르신. 의사의 단호한 말에 딸 은영이는 기어이 다시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고 숙자 할머니는 죄인처럼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당장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지만 연세와 체력을 고려해 우선 입원하여 급한 염증부터 가라앉히고 수술 일정을 잡자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6인실 병실 창가자리 침대에 누웠을 때 숙자 할머니는 링거액이 뚝뚝 떨어지는 투명한 호스를 물끄러미 올려다보았습니다. 낯선 소독약 냄새와 옆 침대 환자들의 낮게 앓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내 두 발로 자유롭게 동네를 누비던 그 찬란하고 독립적이었던 일상은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짙은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토록 끔찍하게 피하고 싶었던 병원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있자니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아주 작은 안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며 자식들을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캄캄한 밤마다 이러다 이 찬 방구석에서 혼자 죽는 건 아닐까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맨몸으로 가시밭길을 걷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지만 적어도 더 이상 그 차가운 거실에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딸이 1층 편의점에서 데워온 따뜻한 전복죽을 한 숟갈 입에 머금으며 숙자 할머니는 어쩌면 이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 남은 늙은이의 생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낯선 출발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기다리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6인실 병실은 숙자 할머니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이자 또 다른 작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커튼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침대들 위에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병들어가는 노인들의 삶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떤 침대에서는 하루 종일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나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간병인이 마음에 안 든다 며 짜증을 쏟아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자식의 지친 한숨소리가 커튼을 넘어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반대로 어떤 침대에는 일주일 내내 면회객 한 명 오지 않아 홀로 멍하니 텔레비전만 쳐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중 숙자 할머니의 시선을 가장 오래 머물게 한 사람은 맞은편 침대에 누워 계신 80살의 박 할머니였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는 박 할머니는 매일 저녁 퇴근길에 들르는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바쁜데 오늘도 와줘서 참말로 고맙다.
네가 다리 주물러 주니까 오늘 밤은 통증 없이 푹 자겠네. 박 할머니는 아프면 아프라고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자식이 내민 손길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어머니를 보살펴드렸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숙자 할머니는 묘한 부끄러움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동안 숙자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난 괜찮다라는 표정으로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난 괜찮다, 오지 마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어미의 희생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은 사실 자식들을 내 삶에서 밀어내는 차가운 벽이었고, 결국 골마 터진 진실 앞에서는 자식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의 멍에를 씌워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수술을 이틀 앞둔 늦은 오후, 낯익은 얼굴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숙자 할머니를 이 끔찍한 고립에서 끄집어내 주었던 3층 최경희 할머니였습니다. 병원밥은 좀 넘어가? 얼굴은 저번 캄캄한 거실에 있을 때보다 훨씬 사람답네. 경희 할머니는 특유의 툭툭 던지는 말투로 인사를 건네며 쇼핑백에서 바닥에 고무 패킹이 총총히 박힌 미끄럼 방지 수면 양말 2켤레를 꺼내 숙자 할머니의 침대 머리맡에 무심하게 올려두었습니다. 수술하고 걸음마 연습할 때 신어. 병원 바닥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숙자 할머니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양말을 매만졌습니다. 고마워. 그날은 내가 진짜 미안했어. 자존심 부리느라 경희 씨한테 몹쓸 모습만 보였네. 경희 할머니는 간이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숙자 할머니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김 씨, 늙으면 누구나 병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 죽을 때까지 내 힘으로 다 하고 살겠다는 건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려는 노인네들의 착각이고 오만이야. 숙자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식한테 기대는 걸 수치스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마. 대신 예쁘게 기대는 법을 배워야 해. 혼자 끙끙 앓다가 일 크게 만들어서 자식들 놀라게 하지 말고 제때 늦지 않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자식이 내민 손에 미안하다며 밀어내는 대신 고맙다고 웃으며 잡아주는 것. 그게 늙은 드모가 마지막까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진짜 배려인 거야. 경희 할머니의 그 말은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오며 온몸에 두르고 있던 숙자 할머니의 낡고 단단한 갑옷을 단숨에 벗겨버렸습니다. 예쁘게 기대는 법. 그것은 평생 누군가를 챙기고 보살피기만 했던 숙자 할머니에게는 낯설고도 어려운 숙제였지만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생존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손에쥐한 수면 양말의 보드랍고 따뜻한 감촉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에 있을 수술은 단순히 망가진 무릎 연골을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헛된 자존심과 고집을 도려내고 누군가의 도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뼈아프지만 꼭 필요한 첫걸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에 차가운 철문이 닫히고 몇 시간의 대수술이 끝난 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숙자 할머니를 덮친 것은 뼈를 깎아내고 무거운 쇳덩이를 박아 넣은 듯한 끔찍한 통증이었습니다. 진통제를 아무리 맞아도 밤새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밤새 입술을 꽉 깨물고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수술 직후의 고통은 앞으로 이어질 기나긴 싸움에 비하면 차라리 견딜 만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수술 후 3일째부터 시작된 재활 치료였습니다. 인공관절이 자리 잡고 굳어버리기 전에 무릎을 굽히고 펴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기계에 다리를 묶어놓고 억지로 각도를 꺾을 때마다 숙자 할머니의 입에서는 악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퇴근 후 득달같이 달려와 병실을 지키던 딸 은영이는 어머니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고 병실 복도로 나가 훌쩍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숙자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또다시 익숙한 낡은 습관이 고개를 들려 했습니다. 내가 저 어린 것을 또 고생시키는구나. 당장 내일이라도 오지 말라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모질게 기어이 쫓아내야겠다. 혀끝까지 애미야 꼴배기 싫으니 당장 가라는 뾰족한 말이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자식을 밀어내며 스스로를 방어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침대 머리맡에 놓인 노란색 미끄럼방지 수면 양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며 밀어내는 대신 고맙다고 웃으며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늙은 부모의 진짜 배려다. 경희 할머니의 단호했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서서히 풀고 거칠어진 숨을 깊게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재활이 끝나고 침대로 돌아온 할머니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려는 딸의 손을 숙자 할머니는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지? 어떡해?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딸을 보며 숙자 할머니는 애써 억지 웃음을 짓거나 하나도 안 아프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힘겹게 입꼬리를 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은영아. 무릎을 생으로 꺾으려니 진짜 눈물이 쏙 빠지게 아프긴 하네. 그런데 네가 옆에서 이렇게 땀 닦아주고 손잡아주니까 엄마가 참 든든하다. 네 덕분에 내일은 일도라도 더 구부릴 수 있을 것 같아. 고맙다, 우리 딸. 그 말에 은영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늘 난 괜찮다, 너나 잘해라며 밀어내기만 했던 억척스러운 엄마의 입에서 나온 솔직하고도 부드러운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영이는 잡힌 손을 더욱 꽉 쥐더니 이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엄마. 나한테 기대. 내가 매일 와서 다리 주물러 줄 테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걷기 연습하자. 알았지? 그날 밤 숙자 할머니는 딸이 사준 호박즙을 마시며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대어 위로받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나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자식은 짐을 떠안은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뿌듯해한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병원 복도에서 보행기를 짚고 걷기 연습을 하는 숙자 할머니의 모습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할머니는 옆에서 부축하는 딸에게 예전처럼 심경질을 내거나 혼자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영이 발 떨어지겠네. 조금만 더 고생해다오. 하며 미안함 대신 고마움을 표현했고, 엄마 오늘 3바퀴나 돌았어. 진짜 대단해. 하는 딸의 응원에 그치? 나 병원 체질인가 보다. 하며 실없는 농담도 건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두 발로 완벽하게 서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어깨에 몸을 살짝 기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자 역설적이게도 숙자 할머니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던 좁고 두려웠던 세상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기대어 걷는 새로운 길로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2달간의 기나긴 병원 생활과 뼈를 깎는 듯한 재활치료가 끝나고 숙자 할머니가 마침내 퇴원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은 벚꽃이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휠체어 대신 은색 보행기에 의지한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실 변기 옆과 샤워기 벽면에는 딸 은영이가 단단하게 고정해둔 스테인리스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고
거실에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동선에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얇고 푹신한 미끄럼 방지 매트가 꼼꼼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가 내일 모레 죽을 노인네 취급을 하냐, 멀쩡한 집에 생돈 날렸다 며 불호령을 내렸겠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화장실 안전바를 꽉 쥐고 천천히 변기에 앉아보며 거친 숨을 내쉬는 대신 딸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은 집안의 변화는 숙자 할머니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늙음과 의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동네 노인정이나 공원에 나갈 때면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에게 꼭 자신의 뼈아픈 실패담을 털어놓으며 넌지시 당부의 말을 전하곤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묻어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고 준비해야 할 노년의 3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내 몸이 보내는 통증의 신호를 자식에게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핑계로 아픈 곳을 숨기고 병을 키웁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독한 착각입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쓰러져 대소변을 받아내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식의 가슴에 가장 큰 피멍을 들게 하는 일입니다. 아프면 아프다, 무서우면 무섭다, 제때 말하고 늦지 않게 치료를 받는 것. 그것이 나와 내 자식의 일상을 모두 지켜내는 가장 현명하고 이타적인 부모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의 노화를 인정하고 집안 환경을 미리 바꾸는 용기입니다. 평생을 눈 감고도 다니던 익숙한 내 집이라고 해서 끝까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뼈가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무뎌지는 노년에는 화장실 물기 한 방울, 문턱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아직 정정하다는 알량한 자존심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숙자 할머니네 화장실의 안전바처럼 철저하게 약해진 내 몸을 기준으로 생활 동선을 재정비하고 미끄럼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쁘게 기대는 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책임지고 보살피는 법만 배웠지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대고 도움받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식이나 이웃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수치스러움이나 미안함으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고맙다, 네 덕분에 살았다며 흔쾌히 그리고 따뜻하게 그 손을 잡아주세요. 내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타인의 도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늙고 병든 몸으로도 끝까지 존엄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연결되어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자세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한 바퀴를 온전히 돌아 다시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눈부신 봄날 아침입니다. 동네 공원 산책로 3번째 벤치. 그곳에는 1년 전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던 김숙자 어르신이 다시 앉아 계십니다. 예전처럼 꼿꼿하고 날씬 걸음걸이는 아닙니다. 은색 보행기를 짚고 중간중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주 천천히 걸어와야만 간신히 닿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벤치에 앉아 따스한 봄 햇살을 받는 할머니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예전에는 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다는 팽팽한 긴장감과 도끼가 얼굴에 가득했다면 지금은 지나가는 이웃이 아이고 김씨 할매 오랜만에 나왔네. 턱이 높은데 내가 보행기 좀 밀어줄까? 하고 말을 건네면 그리야 늙으니 다리 아파 죽겠는데 좀 거들어주면 참말로 고맙지 하며 껄껄 웃어넘길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보입니다. 덕걸 웃어넘길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생겼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1년 전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여전히 젠걸음으로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며 깨르르 웃습니다. 하지만 숙자 할머니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 혼자 버텨야만 했던 차갑고 고독한 세상에서 함께 어깨를 내어주고 기대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으로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숙자 할머니처럼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로 무릎에 욱신거림을, 허리에 통증을, 혹은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을 남몰래 파스 한 장으로 덮어두고 캄캄한 거실에 홀로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사시는 우리 늙은 부모님이 수화기 너머로 나는 아무렇지 않다, 밥 잘 먹고 있다고 하시는 그 사골픈 거짓말에 속아 부모님의 세상이 하루하루 얼마나 무섭게 좁아지고 있는지 모른 척 지나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알량한 자존심은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옴짝달싹 못하게 외딴 섬에 가두는 가장 무서운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꼭 자식들에게 혹은 늙어가시는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묻기 전에 네가 곁에 있어서 참 든든하고 고맙다고,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내가 참 다행이야 라고 마음을 열고 먼저 기대는 연습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솔직한 그 한마디가 부모님과 자식 간에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따뜻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 한구석을 울렸다면 지금 당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와 같이 늙어가는 소중한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서로에게 예쁘게 기대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휠체어를 타든 보행기를 짚든 상관없이 훨씬 더 눈부시고 따뜻할 테니까요. 딸 은영 씨도 언젠가는 세월이 흘러 엄마 숙자 할머니처럼 무릎이 쑤시고 머리가 하얗게 새는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숙자 할머니가 그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캄캄한 거실에서 혼자 끙끙 앓다가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끝을 맺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은영 씨의 가슴 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지독한 죄책감과 함께 늙고 병드는 것은 이토록 비참하고 끔찍한 비극이구나 하는 차가운 트라우마가 깊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꺼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딸의 어깨에 온전히 기대어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해준 엄마 덕분에 은영 씨는 삶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나도 나중에 우리 지훈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예쁘게 기대면 되겠구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건 결코 부끄럽고 비참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흔히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번듯한 아파트 한 채나 두둑한 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늙어감을 평안하고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의연한 뒷모습 그 자체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빗장을 풀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꺼이 그리고 따뜻하게 받아들일 때 그것은 내 자식들이 훗날 맞이할 두려운 노년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가장 다정한 등불이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늙고 병들어가는 그 굽은 뒷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언젠가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예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족들 건사하느라 참으로 고단하고 억척스럽게 달려오셨습니다. 비바람 막아내며 흔들림 없이 서 있기 위해 이 악물고 버텨온 당신의 그 귀한 세월을 어찌 필설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 해야 한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는 팽팽한 활슈위를 이제는 툭 하고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아프다고, 마음이 적적하면 외롭다고 소리내어 말하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그 솔직한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생을 훨씬 더 포근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맺겠습니다.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 드시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 더 찬찬히 들여다보는 평안하고 다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